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아침 공기가 정말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베르그송의 빛달릴 때 생명력 자체, 엘랑빛달, 생명의 약동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베르그송의 유령론입니다. 유령 효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물질과 기억에서 2장과 3장을 읽으면서 나타나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여 레알리티, 실제에 대한 가상을 느끼는지, 이 세계의 실제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포착하고 삶의 유용성, 삶에 필요한 것에만 관심을 가져서 이 실제를 오해하게 되는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 유령 효과인 거예요. 재미있겠죠, 그죠?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발적 수업료겠죠, 그죠? 들어갑니다. 이 세계는, 그죠? 이 우주는 지금 나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보고 지각하는 것, 그것이 물질의 이미지든 아니면 어떤 대상의 이미지든 이미지로 다가오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시간이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미지를 나의 지각을 통하여 받아들일 때 대개 나의 삶의 관심, 나의 삶의 유용성, 삶의 실천에 도움이 되고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실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실제에 대한 인식에는 두 가지가 있죠. 베르그송에게 있어서 지각은 공간 계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물질들의 이미지와 관계하고, 그리고 기억은 정신을 통하여, 이 지각을 통하여 나타난 그 표상을 기억과 관계하여 그것을 포착하여 인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물질과 정신, 물질과 기억, 그 한가운데에 신체가 있는 거예요. 신체 역시도 베르그송에게 있어서는 어떤 물질과 같이 이 세계의 다양한 사물 존재자들, 인간, 동물, 식물, 돌, 나무, 이 모든 것들, 그죠? 거기에 인간의 신체도 물질인 거예요. 한가운데서 이 물질의 역할, 곧 인간의 신체의 이미지는, 그리고 다양한 유기체들의 이미지는 특권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자들이 서로의 이미지와 더불어서 상호작용하면서 지금도 계속 팽창작용을 하고 계속해서 생성 진화해 가지만은, 이 유기체의 신체는
이러한 흐름의 운동에 저항하여, 그죠? 자기중심적으로 이 세계의 이미지들을 지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 실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이 실제는 축적되고 수백만 년, 뭐 그 전일 수도 있는 거야, 그죠? 다양한 종들의 기원에까지 올라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축적된 이 순수 기억을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그래서 뇌 신경체계, 인간의 신체가 이러한 지금까지 축적된 것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하면 지금 눈앞에 있는 실천적 삶에 유용한 것, 나의 삶을 보존할 수 있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가상이 발생하는 것. 실제가 나이가 있다라는 것, 실제에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 이걸 망각한다. 거기에서 실제의 가상이 발생. 그러나 공간계열의 지각에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 나의 의식에 나타나는 다양한 존재자들의 이미지가, 그죠? 의식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놀라지 않아, 인간은, 그죠? 그러나 시간계열에서 정신과 관계하는 기억, 그죠? 이 기억과 관계에서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갑자기 어떤 것이 나타날 때, 그때에 유령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 이유는 공간계열에서의 다양한 사물들은 평면에 펼쳐져 있어. 예도는 존재의 숲에서 강의를 하지만 끝나고 커피숍 도서관으로 가고, 그리고 끝나고 점심을 먹으러 가고, 어떤 공간계열이 펼쳐져 있어. 지금 나에게 현존하지 않는 다른 지각의 대상들이 있다고 해도 그거는 연속성에 의하여 나의 삶의 지평, 미래의 지평을 형성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는 충격과 놀라움이 없는 거예요. 유령 효과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리시옹, 스펙트라, 판톰, 이 유령이 나타나는 계열은 시간 계열인 거예요. 실제의 가상을 만들어내는 것도 시간 계열인 거예요. 기억, 지금까지 축적된 생명체의 순수 과거, 생명체의 순수 기억, 이것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실제라고 말합니다. 점점 뚫리죠, 그죠? 그래서 지각의 역할은 뭔가 하면은 바깥에서 들어온 다양한 사물들의 이미지를 나누고 경계 짓는 거예요. 그 이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지금까지 있어 왔던 과거의 축적물이 이미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이데거 적어라. 그죠? 이미 거기에 있어. 있는 것을 갖고 나의 신체는 지각을 하는데, 이 지각의
핵심적인 역할은 분리하고 나누고 경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억의 역할은 뭔가 하면은 정신을 통하여, 그죠? 응축하는 거예요. 수축시키고. 이미 이 세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팽창해 있어. 과거를 향하여는 끊임없이 이 우주는 팽창해. 그러나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는 끊임없이 수축하는 거야. 이미 있는 전체로부터 부분을 떼내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응축하는 거야. 응축하고 수축한다는 건 뭐야? 질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질과 관계. 이미 있어 왔던 거야. 이미 지금까지 축적되어 왔던 것. 물질과 기억에서는, 그죠? 이 순수 기억이 마치 개인의 역사, 개인이 태어난 이후의 역사 정도를 가리키는 것 같아. 그래서 다양한 철학자들이 베르그송을 오해할 때도 있었어. 뒤로 가면서 그게 그렇지가 않죠. 특히 창조적 진화에서 이 순수 기억, 순수 과거는 무한대로 확장되는데요. 거의 첫 부분에 나타납니다.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에서 베르그송은 이 순수 과거, 순수 기억에 대해서 말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인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축적된 과거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에, 특정 개별자가 태어나기 이전의 역사까지, 심지어는 원본적, 원초적 영혼이 곡선을 그리는 그 지점까지, 이건 뭐겠어요? 종의 기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 진화인 거야. 이 세계, 이 우주의 진화까지 펼쳐지는 거야. 그렇다 그러면 이 순수 기억으로서의 과거는 뭐야? 무진장한 거예요. 생명체의 발달의 역사 일반을 가리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과거를 빼버리고, 그죠? 실제를 인식하는 거야. 실제로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죠? 실제가 뭐냐? 레알리티가 뭐냐? 라고 할 때 인간의 인식 안에 현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존된 것이 인과적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실제로 인정해. 물론 베르그송의 말이죠. 그죠? 150페이지에서 160페이지 사이 정도. 원전 페이지로, 그죠? 우리의 마치 현상학 같죠, 그죠? 우리의 의식에 나타나는 것, 우리의 의식에 현존하는 것, 그것이 인과적 관계, 논리성을 가질 때에 우리는 실제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미 지각과 기억을 통하여 다양한 이미지들을 삶의 유용성과 필요에 따라서 붙잡아서 지각하고 기억했을 때, 그죠? 그게 과거가 되잖아. 지나간 것은 없다라고 생각해.
비존재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야. 철학적으로.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뭐야? 지나간 것은 실제의 계산에서, 실제의 규정에서 빼버리고 지금 의식에 나타나는, 현재 나타나는, 의식은 언제나 현재와 관계하거든. 그래서 신은 뭐야? 신학적으로 폴 틸링이나 신학자들이 말할 때 신은 영원한 현재인 거야.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쫙 의식에 나타나는 거. 그러나 이미 지나간 것은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모든 실제는 지금까지 축적된, 유전적으로나, 그죠? 정말 종의 기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수백만 년 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순수 과거로부터, 그죠? 지금 현재 나의 지각의 상황, 의식에 현존하는 것, 지각을 통하여 기억을 활용하여 의식의 현존을 붙잡을 때, 그죠? 거기에 이 과거는 현재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는 나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이데거가 보입니다, 여러분. 클라스가 나오죠, 그죠? 하이데거가 왜 존재를 시간화시켰는지 알아요. 존재는 나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존재의 거기에는 세계 내 존재로서 세계와 더불어 역사성을 갖는 거야. 베르그송과 참 많은 부분에서, 그죠? 어떤 철학적 용어나 내용은 또 다르지만 큰 사유의 틀을 이야기하는 거야. 같이 가는 부분이 꽤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 게베젠하이트, 그죠? 이 기재성으로부터 이걸 빼버리면 인간의 삶의 시간성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이데거한테서도. 물론 본래적 시간성은 미래를 향하여 기획투사하는 미래성과 실존성, 그죠? 이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실존성은 언제나 이 기재성으로부터, 그죠? 나타나는 거야. 이걸 빼버린 그러한 현존재의 거기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 역시도 이런 방식으로 실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과거가 정말 중요하다. 현사실성, 내던져져 있음, 처해 있음, 그죠? 게보르펜하이트, 베핀틀리히카이트, 게베젠하이트, 시간성으로 나타낼 때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존재와 시간, 앞쪽은 공간에 대한 거잖아. 베르그송적으로는 지각과 관계하는 거야. 공간 계열은 지각. 그 뒤에 거의 절반은 또 시간성과 관계하잖아. 이건 베르그송한테서는 기억과 관계하는.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의 가상을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는. 공간 계열에 대해서는 지금 나에게, 나의 의식 속에 현존하는 것이 바깥에 다른 사물들,
의식에 들어오지 않는 다른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령 효과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 계열에 있어서 우리는 실제를 규정하고 실제를 받아들이고 그 실제를 나의 삶과 연관시킬 때 이미 지나간 것은 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과거의 특정한 이미지, 과거의 특정한 사건, 장면, 이런 것들이 문득 떠오르게 되면은 나는 유령이 나타난 것처럼 놀라서 소스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계열에서 펼쳐진 것들은 뭐예요? 논리적 연관성뿐만 아니라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경험의 시간, 그죠? 역사의 연대기, 뭐 시계의 시간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의 시간은 불연속적이에요. 이건 확실히 정신분석학과 같이 갑니다. 그죠? 그러나 정신분석학과 또 달라. 과거라는 개념 자체도 달라. 물론 락강과 프로이트를, 이 무의식을 베르그송을 통하여 프로이드를 비판하는 들레즈, 그죠? 들레즈가 무의식 개념을 프로이트가, 그죠? 여기 락강도 어느 정도 포함돼요. 가족 관계라든지 아니면 욕망의 개념을 결핍으로 이야기했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무의식을 정신과 의사의 사무실로부터 구출해야 된다 그럴 때 프로이트의 종교의 기원에 대한 논문들이라든지 뭐 토템과 타부, 그 다음에 특히 문명 속의 불만, 이런 것들은 단지 무의식을 가족관계나 인식론과 관계하여 의식, 무의식의 이런 관계로 갖고 간 게 아니야. 프로이트 역시도 후기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존재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타나토스, 에로스의 관계, 그죠? 그것을 역사 속에 적용시켰어요. 이 부분은 조금 안 들어간 것 같아, 논의에서. 얘도의 견해입니다. 맞잖아, 그죠? 존재론적으로 본 거야, 락강도. 이미 상징계라 그러는 거. 그리고 실제계는 베르그송의 어떤 이 순수 기억과 같이 엄청나게 종의 기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 우파니샤드를 언급하는 락강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바가바드 기타에, 그죠? 외도의 락강 강의에서 언급했지만 언어는 기원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게 있어요. 단지 정신분석학은 과거를, 그죠? 무의식의 왜곡으로 볼 때가 많아. 그런데 베르그송은 이 과거, 이 순수 기억을 창조적 힘으로 보는 거야. 이거는 정말 정신분석학이 과거를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무의식은 창조적 힘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가르쳐 준 게 베르그송. 그렇기 때문에, 그죠? 베르그송의 철학은 정신분석학 계열의 과거 개념을 또다시 보충할 수 있는,
예도가 하나 더 덧붙인다고 한다면 에른스트 블로그가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을 까면서 무의식에 맞닿아 있는 전의식에서 희망의 원리가 나온다 그러거든. 맞잖아, 여러분. 무의식은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힘만이 아니에요. 니체에게서도 이 무의식, 문화 속에 감추어지는 이것은 힘의 의지로서 역사와 인간의 사회와 문화적 기억들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본 것도 있지만은 이 힘의 의지는 창조하는 힘인 거야. 오늘 다 나오네, 그죠? 이 점에서 정신분석학의 무의식 개념은 베르그송의 무의식 개념, 이걸 활용하여 철학을 냈던 들레즈의 무의식 개념으로 보충돼야 됩니다. 이건 확실해요. 무의식은 창조적 힘인 거야. 단지 우리의 욕망과 본능으로서 우리의 현재의 다양한 사물들의 인식을 왜곡시키기만 하는 부정적인 것만이 아닌 거라고. 이 점에서 우리는 베르그송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야. 재미있죠, 그죠? 그러나 정신분석학이든 아니면 하이데거의 존재 철학이든 아니면 베르그송의 철학이든 실제는 나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 산업사회에서 삶에 쫓기는 사람, 그리고 삶의 유형 속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 그게 우리잖아. 오늘날에 우리는 실제를 단지 눈에 보이는 의식 안에 현존하는 것, 그리고 그 현존하는 것이 논리적 인과관계를 가질 때 그것만을 실제라고 보는 거야. 이렇게 되면 뭐가 나타나? 그 실제는 인간의 잠재성으로서, 더 나아가 이 세계 역사, 우주적 생명체의 잠재적 힘으로서 우리의 지금 현재 의식 안에 나타나는 사물의 이미지에, 그죠? 새로운 힘을 주는 그러한 현실태를 만들어가는 기원이라는 것, 근원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실제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철학이 가르쳐 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과거는 긍정적 힘으로 나타나는 거야. 베르그송. 이건 잠재성이요. 이 우주적 생명력인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봐. 지금 봄이라서 정말 실록들이 푸르고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이 춤추는 것 같잖아, 그죠? 그런데 거기에 생명의 약동이 없다면, 도스토옙스키도 지하 토굴로 들어가 감옥 생활하잖아, 그죠? 시베리아로 가기 전에 토굴 같은 감옥에 머물렀다고. 몇 개월, 몇 년. 몇 년은 아니고 거기에 머물렀을 때 그가 한 말이 있어. 내가 이 푸른 실록을 보지 못한다는 거야. 이게 가장 슬프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의 약동, 지금까지 축적되어 왔던 인간과 생명체의 과거, 이것을 빼버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당장 필요한 것, 우리의 삶에 유용하고 지금 당장 여도가 이제 강의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러 가잖아, 그죠? 지금 당장 커피를 마시는, 지금 당장 영화를 보는 거, 지금 당장 밥을 먹는 거, 지금 당장 책을 읽는, 음악을 듣는, 이런 나의 관심사, 삶의 유용성에 따라서 의식의 현존하는 것, 그죠? 그것이 단지야. 그것을 실제라고 말하. 그래서 과거는 그죠? 잠재태로서, 순수 기억으로서, 순수 과거로서 우리 인간의 현실성을 만드는 그러한 젖줄이요, 모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베르그송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과거의 이미지가 나의 내리를 스치게 되면 나는 갑자기 소스라쳐서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인 거예요. 이 세계는 지속의 세계인 거야, 그죠? 모든 현재에는 언제나 과거가 함께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재는 끊임없이 과거의 지속을 통하여 미래의 새로운 힘을 창조하고, 그리고 이 세계는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진화해 간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과거로부터 온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나는 지각과 기억을 통하여 의지하고 상상하고 의식하고 인식함으로써 나의 감각을 열므로써 나의 현재는 또 다른 창조로서, 그죠? 현실화된다라고 하는, 계속되는 나의 의식의 현재의 현실화는, 현실태는 나의 과거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비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르그송의 철학에서 과거는 무한한 잠재력이에요. 무한한 잠재태. 그러나 과연 과거가 그런 긍정적 힘만을 줄 수 있을까? 우린 철학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 과거는 어느 순간 나에게 유령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실제의 가상을, 과거를 포함하여 생각할 때에도 이 과거는 나에게 부정성으로 나타날 때도 있는 거야. 해결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폴리트 같은 철학자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겠죠, 그죠? 여기에는 과거가 현재에 들어와서 지속을 통하여 미래를 창조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창조는 또다시 순수 과거로 돌아가서 끊임없는 팽창의 세계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부정성 역시도 함께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부정의 변증법이 거기에 들어와서 이 세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해 나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유령은 진짜 유령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부정성, 베르그송이 중요한 건 뭐야? 이 부정성에도 불구하고 그게 해결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불구하고 이 과거는 끊임없이 지금도 작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르그송이 뇌과학, 뇌를 연구하다가 이 과거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나중에 결론은 이 과거는 그죠. 기억은 모두 뇌에 저장된다라고 한다면 이 우주의 나이, 이 세계의 나이, 모든 생명체의 나이가 뇌 유물론에만 저장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뇌과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겠죠, 그죠? 우주의 법칙, 뭐 어딘가에 뇌과학자는 그러겠지. 뇌의 어딘가에 뭐가 저장되고 그런 것들은 뇌에서 어느 부분에서 작동을 일으켜서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뭔가를 계산해서 느낌은 어느 부분, 정서에서 슬픔이 일어날 때는 어느 부분, 뭐 그런 식으로 나가겠지. 그건 역시도 인간의 어떤 인지적인 질병을 치료할 땐 중요하겠죠, 그죠? 그걸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 순수 기억으로서의 이 엄청난 과거 개념, 그리고 이것이 생성의 힘으로서 끊임없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생명력으로서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의 어떤 힘으로서 바라볼 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개체들의 뇌를 갖고 뭐 이거를 다 설명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과거는 스스로 축적되는 거예요. 이 가다머의 영양사 개념하고도 같이 갑니다. 그죠? 우리는 과거의 전통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과거는 부정적 방식으로 우리의 비판을 통하여 새롭게 또 창조되어 나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정성과 비판은 항상 있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는. 그죠? 과거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축적하고 저장하고 지금까지 수천 수백만 년 동안 이 축적된 인류의 생명, 아니 모든 생명체의 잠재적 능력, 이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베르그송은 그래서 이 순수 기억으로서의 잠재성, 이게 존재론적 무의식인 거야. 그죠? 이 잠재성을 실제라 그래. 이게 또 정신분석학하고 또 달리 가는 거야. 정신분석학자들 역시도 그것을 실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 명확하게 무의식은 실제라고 해요. 그리고 베르그송의 무의식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진화해온 축적물인 거예요. 정신분석학에서 무의식은 시간이 없어요. 베르그송의 무의식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서 지금 현재의 연장된 것으로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자양분을 주는,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은 전부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실제 중에서도 실제라는 것. 이게 베르그송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겠죠. 그죠? 베르그송의 무의식은 시간이 그리고 실제 중에 실제라는 것. 차이와 생성은 이 잠재성으로서의 순수 기억으로부터 끊임없이 운동한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정말 부분 중에 부분이라는 거. 재밌었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